우리는 정신과 의식, 자유, 의지 등을 갖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식은 과연 어디에 있으며 무엇으로 되어 있는 것일까요? 정신과 신체는 하나일까요? 별개로 나뉘어져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노대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제노드 투디입니다. 오늘은 그 주제가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예, 심오하긴 하지요. 근데 이건 또 그런 만큼 아직 정답이라고 하는 것도 애매하기도 하고요. 오늘은 어떤 이론을 탐구한다기보다는 그냥 이런저런 생각을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이라고 하면 정의 내리기부터 어려운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내가 내 자신의 시각에서 사물을 인지하고 생각하고 작용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할 수도 있죠. 딱 정의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지금 저희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도 다 각자 자신의 의식을 갖고 있고 그 의식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의식은 지금 나만 갖고 있고 타인은 느낄 수 없는 거 이런 거잖아요. 반대로 저는 타인의 의식을 경험할 수 없고요. 이에 대해서 유명한 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우디 앨런. 내 인생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이 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 꽤 유명한 말로 다시 태어나면은 가게 점원이 되고 싶다고도 했는데, 또 이거를 그냥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과 비추어 봤을 때 보잘것없이 여긴다고 말한 걸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타인의 의식을 자신은 경험할 수 없고 자신의 의식만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얘기로 보는 시각도 많아요. 그래서 이 우디 앨런의 발언은 여러 과학자들도 많이 언급하는 내용이에요. 과학 책에도 많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무튼 이게 내 자신의 정신에서 발현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나의 정신과 신체를 생각해 보면 일단 신체는 물리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렇죠. 뼈, 살 이런 것들 다 물질로 이루어진 거 맞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건 명백합니다. 그러나 내 의식은 무엇일까요? 정신적인 것들은 이런 물질과 별개의 것인지 아니면 이 정신도 물질로 이루어진 두뇌의 신경의 작용일 뿐인지 이것은 생각이 좀 갈리게 되죠. 인간의 의식은 당연히 신체와 다른 거 아니에요? 나의 생각과 의식은 육체와는 다른 거잖아요. 예, 그렇게 보는 시각을 이제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이원론이요? 예, 마음과 신체 이 두 가지라서 심신 이원론이라고 하는데, 반면 의식도 물리적 과정의 일부로 보는 시각은 이론론이라고 합니다. 학교 다닐 때 배운 것 같기도 하긴 한데, 유물론 이런 것도 이론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의식을 해석하는 여러 시각이 있지만 일단 크게 보면은 이론론, 이원론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인간의 의식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려던 시도는 그렇게 이르지 않았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소개했었던 행동주의 있지 않습니까? 행동주의 알죠? 예. 그러니까 20세기 초중반까지는 이 행동주의가 꽤 주류였는데, 이 행동주의적 시각에서는 이 정신 같은 이건 관찰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구 자체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거든요. 연구도 불가능하다. 그렇죠. 관찰을 못하니까. 네. 그 후에 이제 행동주의가 쇠퇴하긴 했지만 여전히 이 정신, 의식 이런 자유의지 등에 관한 거는 연구에서는 배척되는 분위기였어요. 의식이라는 것은 과학적 연구 대상도 아니며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도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이 이제 지배적이었는데, 이러던 때 1950년대 DNA가 발견되면서 다시 이제 이러한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생각보다는 역사가 그리 길지 않네요. 예. 결국 현대 물리학의 발전과 같이 이 분야도 발전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리학은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 등의 등장으로 인해 대통합 이론이 연구되기 시작했고, 또 방금 언급한 DNA의 발견 등 생물학의 발전과 더불어서 정신에 대한 것도 이러한 과학적 접근이 이제서야 시작됐다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과학의 가장 최종 주제는 이 정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방금 이론론, 이원론만 해도 이건 엄청난 경론이 있었겠는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도 각자 여러 의견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원론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론부터요? 예. 이 이론에 따르면은 정신은 이제 물질과 다른 거예요. 그렇죠. 사실 보면은 내 정신이라는 것은 어떠한 물질, 즉 물리적 실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람의 간이나 위, 뇌 이런 것처럼 어떠한 장기처럼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세상은 정신계와 물질계로 나뉘어져 있다고 보는 시각이 이원론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예. 지금 나의 의식은 어떠한 물질이 아닌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만약에 하면은 이 정신계와 물질계가 완벽히 서로 이제 고립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나의 정신이 물질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요. 좀 쉽게 얘기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이런 내용의 말을 하고 싶다는 것은 제 정신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 마음이니까. 근데 실제로 말을 하는 것은 나의 입을 통해 이루어지잖아요.
신체, 그러니까 즉 물질로 이루어진 거죠. 그럼 서로 격리된 정신계에서 어떻게 물질계로 이렇게 입에다가 말을 하라고 신호를 보낼 수가 있는 걸까요? 뭐 그 어떠한 그 정신계와 그 물질계를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거 아닐까요? 예,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아니 그래야만 하지요. 그래야만 이게 되는 거니까. 실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실제로 그 이원론을 주장했던 그 데카르트는 그 인간의 뇌 속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송과선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송과선이요. 예, 그 기관이 그 이 역할을 한다고 추측했다고 합니다. 송과선. 그게 실제로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이게 그 우리 몸의 그 생체시계 역할을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 멜라토닌과 그 세로토닌을 분비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 세로토닌의 분비가 줄어들면 그 우울증이 생깁니다. 그건 매우 중요한 거네요. 그럼 진짜 이게 그런 역할도 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지요. 그거 맞다고 할 수 있을지 틀린다고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이원론자들 중에는 아직도 이 송과선이 정신과 신체를 연결해 준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이 정신적인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찰이 불가능하니까 뭐 100% 확실한 답은 아직 없는 거죠. 다만 이제 그 지금 학자들 사이에서는 그 이론론이 좀 주류입니다. 이론론이 주류라면 그 인간의 정신도 결국 물질과 같다는 겁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 이 이론론은 또 크게 그 유물론과 유심론으로 또 나뉘어요. 간단히 설명하자면은 그 유물론은 그 물질이 전부라는 주장이고 유심론은 그 정신이 전부다 이렇게 보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론론에서도 두 가지로 나뉜다 그 말씀이죠? 예. 뭐 아무튼 그 유물론 시각으로 보면은 결국 영혼은 없으며 정신, 자아 이런 것들은 다 물질의 발현이라는 겁니다. 그 듣다 보니까 그 이원론도 그렇지만 뭐 이것도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그 우리의 의식을 갖고 있고 뭐 자아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어떻게 다 설명할 겁니까? 그 앞서 그 DNA 발견 얘기했는데 그 이 DNA를 공동 발견한 그 프랜시스 크릭은 정신은 결국 뉴런의 발화를 통한 그 작용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뭐 가설일 뿐이긴 하지만 이 DNA의 발견은 그 뉴런의 발견과 함께 그 이원론에 좀 큰 타격을 주게 되지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결국 인간도 일종의 기계와 같다는 겁니까?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많지요. 근데 하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또 반대적인 입장 학자들도 많아요. 그 노벨상 수상자인 그 제럴드 에덜먼은 생전에 저런 견해에 반대적이었습니다. 그럼 그 이원론을 주장했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다만 그 인간의 정신이 그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뇌에는 그 다윈의 그 자연 선택설 같은 그 이론을 도입했어요. 여기다가 자연 선택설이요? 예. 그러니까 그 뉴런은 단지 그 켜지고 꺼지고 즉 그 온오프 중 그 하나의 상태를 나타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떠한 선택, 즉 의지의 단위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뉴런의 온오프만으로는 어떠한 선택, 즉 말을 한다거나 뭐 팔을 들어 올린다거나 저희 영상 보시면서 저 구독 버튼 누른다거나 이런 행동들은 그 상호 작용하는 그 뉴런들의 집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집합의 구성은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 즉 경험에 의해 그 진화처럼 도태되는 집합이 있고 살아남는 집합이 있어서 그 살아남는 집합이 어떠한 가치를 형성한다는 거죠. 뭐 좀 많이 어려운데요. 그 뇌는 컴퓨터가 아니라면서 컴퓨터의 비트 같은 얘기를 하고요. 컴퓨터도 어떠한 프로그램에 의해 수많은 비트들이 온 오프 되면서 그 작동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수많은 비트들이 온오프 되면서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거죠. 그 알고리즘 같은 게 뭐 지금 여기서 말하는 뭐 살아남은 집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제럴드 에덜먼의 주장은 그 동료학자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그 제럴드 에덜먼은 그 뉴런들은 서로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 과정을 그 재진입이라고 명명을 했거든요. 재진입이요? 예. 근데 재미난 것은 그 제럴드 에덜먼은 그 당시에 그 뉴럴 네트워크, 즉 그 인공신경망 이론에 대해 엄청난 비판을 했는데 정작 자신이 제시한 모델도 용어만 다르게 썼을 뿐 뉴럴 네트워크와 똑같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재진입은 그 뉴럴 네트워크에서의 그 피드백과 같은 거고요. 그 뉴럴 네트워크가 훗날 그 지금 현재 기계학습, 즉 그 딥러닝으로 발전되어서 인공지능의 대표 알고리즘이 된 것을 보면 참 아이러니하지요. 또 진짜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딥러닝이라는 것은 그 외부의 자극, 즉 경험을 통해 가치를 그 학습해지는 것이라고 보면 그 앞에 그 뉴런의 집합의 구성과 비슷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이 이론도 그 이론론의 그 일종인 것이지요. 그렇게 되겠네요. 예. 하지만 그 앞서 얘기했듯이 그 이 이론론에도 이제 반대적인 입장들의 학자들이 있어요. 그 노벨상 수상자 그 고 존 에클스 같은 분은 이원론을 주장하셨습니다. 이원론이요? 예. 또한 그 스티븐 호킹과 함께 그 특이점 정리 연구로도 유명한 그 로저 펜로즈 같은 분도 그 심신 이원론에 가까운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 저런 그 유명하신 분들이 저런 주장을 하는 근거는 또 뭡니까? 그러니까 만약 그 정신이 물질적인 것에서 비롯된다고 보면은 결국 물리학의 법칙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현대 물리학을 지배하는 이론이 뭐겠습니까? 양자역학이죠. 또 양자역학 나옵니까? 예. 그 이 양자역학을 의식의 연구에도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내용에 관해서는 그 다음 시간에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에 대한 여러 가설 중에 현대의 물리학을 정신분석에 도입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양자역학을 인간의 정신에 적용하는 이론인데요. 과연 이 이론은 어떠한 내용이며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노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노드 투디입니다. 그 전편 내용 한번 정리해 보죠. 예. 그러니까 그 인간의 정신, 그 의식에 관해서는 크게 정신과 신체는 별개라는 이원론과 아니다. 둘은 하나로 정의될 수 있다는 이론론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는 그 이론론이 대세지만 그 몇몇 그 이원론 쪽 주장도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저번 시간 마지막에 그 현대 물리학의 주류인 그 양자역학을 도입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아니 그 도대체 그 이 의식에 양자역학을 뭘 어떻게 적용하는 겁니까? 일단 그 심신 이원론에 대해서 한번 다시 뭐 생각을 해보도록 하지요. 네, 그 인간의 마음과 신체는 그 서로 별개의 고립된 그 개에 있다는 게 이 이원론인데,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이 이론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그 서로 완전 고립된 곳에서 그 서로 간의 그 신호를 전달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렇죠. 그 완전히 분리된 거라면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그 이 이원론은 그 연력학 제1법칙인 그 에너지 보존 법칙에도 위배돼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떤 고립된 개 안에서는 에너지나 물질의 증가는 있을 수 없거든요. 서로 치환될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정신이 물질이 아니라면 어떻게 물질인 신체의 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현재는 그 이론론이 그 주류라면서요. 예. 여기서 그 양자역학을 적용한 그 양자 이원론이라고 하시는 게 등장을 합니다. 아니 그 양자 이원론이요? 아, 무슨 막 갖다 붙이는 거 아닙니까? 이 이론은 그 신경 전달 물질에 관한 연구로 그 노벨상을 수상했었던 고 존 에클스 이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 선구자격입니다. 네. 그 양자역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 양자라는 것은 그 저희도 몇 번 언급했지만 그 중첩된 상태에 놓여 있고, 그 어떠한 뭐 작용으로 인해 그 뭐 관측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중첩이 깨지면서 그 실체가 결정되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관측에 의해 그 중첩이 붕괴되는 거죠. 그렇죠. 이 붕괴에 관한 메커니즘에 관해서는 아직도 뭐 완벽한 연구는 없어요. 뭐 관측에 의해 붕괴된다고 하는 것은 그 지금의 주류가 된 그 코펜하겐 해석에 의한 것인데, 아직까지도 뭐 다른 해석도 많이 있다고 뭐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존 에클스에 의하면은 그 우리 뇌의 그 뉴런들의 연결, 그러니까 이걸 시냅스라 하는데, 이 상태는 그 양자적 중첩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신체는 물리적 존재이니까 양자역학의 법칙에 지배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그 우리 뇌의 그 수많은 뉴런도 그 각각 이게 뭐 발화할지 안 할지 등의 그 양자적 중첩 상태에 있고, 이것이 그냥 붕괴되어 결정되어지면 그것이 이제 실제의 생각과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러면은 그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 우리의 그 정신이라는 건 양자적 상태라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보는 이론이에요, 이게. 즉 의식은 그 물질이 아닌 별개로 존재하긴 하지만 그것이 양자적 붕괴를 통해 물리적인 뇌의 전달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의식은 양자적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이죠. 양자적 상태에 있다. 어찌 보면 그럴싸한 것 같긴 한데 이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증명하기는 아직 없죠. 그렇잖아요. 네, 이거는 이 이론에 주장하셨던 그 존 에클스 본인도 인정을 한 거예요. 아, 증명하기 힘들다고? 예, 이 이론은 아직 증명할 길이 없다고 본인 입으로 말을 할 거거든요. 네. 아무튼 이게 그 1977년에 그 반증주의로 유명한 그 칼 포포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칼 포포가 같이 쓴 책 그 자아와 그 뇌라는 저서에서 그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하며 제시한 이론이에요. 이 이론에 그 동조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까? 예, 그 이 이론과 그 좀 궤를 같이 하는 그 또 다른 분으로 그 저번 시간에 언급했던 그 로저 펜로즈가 있습니다. 아, 그 스티븐 호킹과의 연구로 유명하신 분이죠? 예, 예. 그리고 뭐 2020년 그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아니십니까 혹시?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도 그 그에 져서 그 황제의 새 마음이라는 책을 그 시작으로 그 자신의 이론을 그 제시를 했는데, 그 크게 보면은 이 이론은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존 에클스의 주장과 비슷해요. 아, 그래서 이분의 이론은 오케스트레이티드 오브젝티브 리덕션 시오리라고 그 조화 객관 환원 이론이라고 하는데, 길어서 그냥 보통 그 ORCHOR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표기하고 합니다. 조화 객관 한원 이론이요. 예. 아니 뭐 이름부터 저렇게 난해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1994년에 이거 후속격 저서인 그 마음의 그림자라는 책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좀 더 나아간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그 우리 사람의 세포에는 그 미세소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곳에 그 이러한 양자적 정보가 기록된다고 본 것이에요. 뇌 속에 양자 정보가 기록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뉴런 내부에는 그 매우 작은 그 원통형 기관이 있는데, 이게 미세소관인데, 이것이 그 우리 양자 컴퓨터 편에서 다뤘던 그 일종의 큐비트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큐비트요? 그 중첩 상태이면서 그 결맞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즉 의식이 그 양자의 상태를 통해 뇌, 즉 그 물질을 통해 전달된다는 것으로 그 앞서 말했던 그 존 에클스 이론과 근본적으로는 같다고 할 수 있죠. 아, 그러면은 인간의 뇌도 그 양자 컴퓨터와 같은 구조라는 거네요? 그렇다고 할 수 있는 주장이죠. 이거 뭐 그런 얘기도 해요. 그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진 양자 컴퓨터라고. 자유의지를 가진 양자 컴퓨터요? 예. 이거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이 자체가 영혼의 원천이며 사람이 죽으면은 이 양자적 정보들은 이 우리의 육체를 떠나서 이 우주와 서로 얽히는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 진짜 영혼이 떠돈다는 그런 얘기랑 같은 겁니까? 예, 그렇게 보면 맞지요. 따지고 보면 그런 같은 얘기인 거죠. 즉 어떠한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이 양자적 정보, 즉 그 수많은 양자의 중첩 상태가 이 우주를 떠돌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여태 그 많은 과학적 상상력이 동원된 이론을 봤지만 이것만큼 황당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아, 뭐 왜요? 저기 그 오메가 포인트 이론도 사후에 모든 정보가 다시 다 복구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 오메가 포인트 이론이요? 네. 그렇죠. 뭐 이거랑 메커니즘은 다르지만 이거 말고도 뭐 더 나아가 황당한 주장도 있어요. 저 디펙 초프라라는 그 이사이자 그 과학 저술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우리의 의지만으로 양자역학을 통해 그 뭐 뭔가 아픈 질병도 뭐 이겨낼 수 있다고 주장을 해요. 양자역학을 통해 의지만으로요? 예. 간절히 원하면은 이게 그 양자 얽힘에 작용을 해서 그 신체 기관에 물리적 작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뭐 몸에 뭐 염증 등을 뭐 다 자연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이비고요. 근데 이 사람이 꽤 그럴싸한 책들을 많이 내고 다큐멘터리도 뭐 꽤 잘 알려져 가지고 이거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 주위도 한 명 있었어요. 무슨 뭐 다큐멘터리 보더니 인간의 의지로 그 몸을 고칠 수 있다고 그러길래 어디서 그런 거 봤냐고 그랬더니 유명한 분이라고. 난 그 저기 다큐멘터리 봤다고. 사이비 종교인이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데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하버드대 물리학 교수인 그 리사 랜들 같은 그 과학자들이 유사과학이라면서 이분 엄청 비난하고 있어요. 아, 제가 보기에는 저거나 이 이론이나 뭐 거기서 거기 같아 보이는데요. 이게 사실 그 노벨상 수상자인 그 물론 이제 수상은 뭐 그 이론 나오고 난 다음에 수상하긴 했지만 네. 하여튼 이분이 그 로저 펜로즈 이분의 네임발로 이게 뭐라도 얘기가 되는 거지. 그 뭐 일반 학자가 이런 그 조화 객관 환원 이런 주장했으면은 유사과학 소리 들었을 겁니다. 아,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얘기가 좀 딴 데로 샜는데 다시 그 로저 펜로즈의 주장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일단 그 양자의 특성 중 하나가 그 얽힘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얽힘 관계 있는 양자의 그 쌍 중 하나가 뭐 관측을 통해 뭐 위치나 뭐 운동량, 뭐 스핀 같은 것이 결정되어질 때 다른 하나도 바로 그러한 정보들이 동시에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즉시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인데요. 양자 얽힘 저게 실제로 가능한 겁니까? 예, 이거는 이미 정밀한 실험을 통해 입증된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양자 얽힘의 이거에서 어떤 사람이 죽더라도 그 정보들은 얽힘 상태로 우주에 계속 남아있다는 것이죠. 아, 그럼 그 이 이론도 그 앞에 그 존 에클스의 이론처럼 증명 불가능하겠네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이것도 증명할 방법이 없긴 하죠. 다만 이게 나름의 근거는 좀 제시를 하는데요. 이 이론은 그 로저 펜로즈가 그 마음의 그림자를 쓸 때 그 마취 전문가가 있어요. 그 스튜어트 해머로프라고. 네. 이분하고 같이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스튜어트 해머로프에 의하면은 그 사람을 전신 마취했을 경우에는 신체는 살아있는데 의식은 마취 기간 동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론론에 따르면은 신체와 의식은 하나인 것인데 지금 이 경우에는 신체와 의식은 서로 분리된 상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게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 스튜어트 해머로프는 마취가 이 미세소관 내의 그 전자의 운동을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양자 의식은 당연히 마취 동안 이제 꺼지게 된다는 거죠. 아, 그럴듯한데 양자 의식이라 뭐 이름은 참 멋있습니다. 예. 아무튼 심지어 이 그 양자적 정보, 즉 그 영혼이라 할 수 있는 이것은 그 새로운 생명이 탄생을 하면은 그 새로운 미세소관과의 그 양자 얽힘에 의해 중첩 상태가 서로 공유되는 그 일종의 환생이나 윤회화 같은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건 좀 너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저 과학 맞습니까? 이것도 욕을 많이 먹고 있긴 한데 그만큼 아직도 그 의식과 양자역학에 관한 것을 아는 것이 많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DNA를 공동 발견한 그 프랜시스 크릭과 그 책도 같이 썼던 그 동료 크리스토퍼 코어라고 있습니다. 예.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양자역학은 신비롭다. 의식도 신비롭다. 그래서 둘은 서로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 무슨 신비롭고 저게 완전히 밝혀지기 힘든 거는 다 연관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일종의 농담식으로 한 얘기 같지만 아무튼 뭐 의식을 그 양자역학적 해석으로 하는 이론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현재는 이론론이 그 주류라 했으니 이것도 많은 비판을 받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많이 비판받는데 일단 그 비판의 근거 중 하나는 이 미세소관이라는 것이 그 뉴런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모든 세포에서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아, 모든 세포요? 예. 그렇다면은 그 우리의 신체 부위에도 의식이 있는 거가 됩니까? 발가락에도? 그건 아니잖아요. 아, 그건 아니죠. 예. 그 뉴런의 그 연결 상태를 양자의 중첩 상태로 다루는 기관이라면서 그게 몸 여기저기 있으면 과연 그게 뭐 양자 의식을 전달하는 기관인지 그것도 의심스러운데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스튜어트 해머로프는 그러면은 집신벌레에도 의식이 있는 거냐라는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해요. 이 집신벌레는 이게 진짜 무슨 벌레 같은 게 아니고 단세포 생물입니다. 단세포 생물. 예. 단세포 생물에도 세포에는 미세소관이 있으니까요. 그 이런 질문을 받았더니 스튜어트 해머로프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집신벌레가 의식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려는 건 아니지만 집신벌레는 매우 지적인 행동을 한다. 이렇게요. 지적인 행동이요? 대답이 애매한데요? 의식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아, 그거는 뭐 본인도 확신을 못하니까 이제 저런 식으로 대답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뭐 로저 펜로즈도 되게 굉장히 신중하게 주장하는 그 이론이거든요. 네. 아무튼 이렇듯 뭐 주류학계에서는 이게 인정하지 않는 이론입니다. 뭐 이게 심하게는 좀 유사과학 취급을 받기도 하고요. 특히 그 마빈 민스키와의 일화가 유명한데요. 마빈 민스키요? 예. 뭐 이분도 돌아가셨는데 마빈 민스키는 그 MIT 인공지능 연구소의 설립자이며 그 인공지능의 개념을 창시한 진짜 이 분야의 그 완전 선구자입니다. 경력을 듣다 보니까 당연히 그 이론론주의자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저 펜로즈가 앞서 얘기한 그 황제의 새 마음 그 책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책을 출간한 뒤에 캐나다에서 열린 그 학술에 의해서 이 마빈 민스키와 같이 발표를 했었다고 해요. 그 회의 후에 둘이 이제 한바탕 설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는 뭐 서로 좀 주장이 다르긴 합니다만 마빈 민스키 말로는 로저 펜로즈가 먼저 싸움을 걸어오길래 그 양복을 입는 것은 자신이 신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렇게 말하고는 갑자기 양복 상의를 벗어 던지고는 자 이제 나는 신사가 아니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예요? 예. 아니 뭐 저런 지성인들이 무슨 아, 저런 진짜. 일을 지성인이라고 안 싸우겠습니까? 그 과학자들 그 서로 의견 다른 사람들 만나면은 맨날 논쟁 벌이고 뭐 투닥투닥 많이들 해요. 아, 그래요? 예, 그 학술회나 발표회 끝나고 뭐 고성으로 뭐 자기 주장이 맞고 뭐 상대방 주장 틀리다고 싸우는 경우 많습니다. 똑같네요. 예. 칼 포프와 그 비트겐슈타인의 논쟁에서도 그 비트겐슈타인이 그 화를 참지 못해서 주위에 있던 그 부직갱이를 들었다는 얘기는 유명하거든요. 부직갱이를 들었다고요? 예, 예. 그 뭐 요 일화는 언제 자세히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이 로저 펜로즈 말로는 그 마빈 민스키가 먼저 그 자신의 책 그 황제의 새 마음에 대해 엄청난 비난을 쏟았다고 해요. 화날만 하네요. 예, 뭐 제 생각에는 이 마빈 민스키 이분이 그 워낙 좀 입이 거친 독설가라서 그 뭐 먼저 시비 걸었을 것 같긴 합니다. 재미난 것은 근데 그 로저 펜로즈가 이 책 그 황제의 새 마음을 쓰게 된 계기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그 마빈 민스키가 나와서 그 어떤 누가 대담하는 것을 듣고는 아 저거는 뭔가 아니다. 저건 아니다 싶어서 이 책을 제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마빈 민스키 그분은 그 인공지능의 선구자라면 이분은 강력한 이론론을 주장하실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 책법편에서도 나왔던 그 중국어 방에서 그 존 썰의 이견에 반박했던 데니엘 데넷 이분도 저 강력한 이론론주의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이 의식에 관한 것은 철학의 영역이었어요. 철학이요. 예. 근데 이것이 이제 그 과학의 영역으로 오면서는 그 유물론에 입각한 그 이론들이 많이 등장하게 됐죠. 이런 이론들 중 그 상당수는 그 철저히 그 기계적 메커니즘으로 접근을 하는 이론들이 많아요. 기계적 메커니즘으로 접근을 한다. 그렇다면 이분들이야말로 그 인간의 뇌도 일종의 컴퓨터, 즉 기계적으로 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방금 언급한 그 마빈 민스키 이런 분이 아주 대표적이에요. 아, 그 이런 분들은 근본적으로 인간과 컴퓨터는 그 동일하다고 보는 시각이며 환원주의에 입각해가지고 그 의식 같은 것은 단지 그냥 기억의 일종으로 보기도 하고 그래요. 또 그 레이 커즈와일이 주도하는 뭐 기술적 특이점 이런 것들도 다 이론론에 바탕을 둔 것이거든요. 아, 특이점도 이론론에 바탕을 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이론론, 그 유물론적 시각에 관해서는 그 다음 편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식과 정신에 관한 여러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과연 인공지능도 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얼마나 인간과 유사하게 발전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너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너드 2D입니다. 그 저번에 그 양자 이원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었는데요. 예, 그 오늘은 이론론, 그 중에서도 그 의식을 물질, 기계적으로 보는 시각인 그 유물론 위주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미 전편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 고 마빈 민스키, 이분이 그 인공지능 분야의 그 창시자로 통하는 분인데요. 이분 외에도 그 저희 그 5세대 컴퓨터 편에서도 언급했었던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그 리스프를 만든 존 베카시, 이분도 그 인공지능과 컴퓨터 공학 분야에서 그 대단한 업적을 이룬 분이고요. 네. 또 그 정보 이론의 창시자인 그 클로드 셰넌, 이런 분들과 같이 그 1956년에
그 다트머스 회의라는 그 공동 연구를 했는데 이 회의를 그 인공지능 분야의 탄생으로 보기도 해요. 그 이후 그 1958년에 그 마빈 민스키가 그 MIT 교수로 부임한 후에 그 이듬해 그 인공지능 연구소를 공동 설립을 합니다. 1956년에요. 예, 인공지능 연구소요. 예, 예, 대단한데요? 예, 예. 저분들 다 그 뭐 한가닥 하시는 아주 대단한 분들이거든요. 그 아무튼 저 마빈 민스키 저 이분의 사상은 그 한마디로 그 이 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인간은 그 생각하는 기계다 이 말이요. 인간은 생각하는 기계다. 예. 인공지능의 그 권위자다운 말이긴 한데 딱 봐도 그 이론론주의자로 보이긴 합니다. 예. 그 일단 이분은 그 좀 모두가게 스타일로 유명해요. 그 심지어 그 자신이 공동 설립한 그 MIT 인공지능 연구소마저도 그냥 엄청나게 까던 분이에요. 그 전편에서도 그 로저 펜로즈에 져서 그 황제의 새 마음을 그 면전에서 그 비판했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마빈 민스키는 그 로저 펜로즈는 인간이 물질이라는 것을 그 인정할 용기가 없는 그 겁쟁이라고 비난했어요. 겁쟁이요. 예, 그거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건데 하여튼 이렇듯이 그 이분은 그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과 기계는 구조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보는 분이에요. 그 예전부터 그런 얘기는 많았던 거 아닙니까? 인간도 그 어찌 보면 기계와 같은 거라고 보는 시각과 아니다. 생물과 무생물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시각. 그렇죠.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그 이론론과 그 이원론을 그 구분하는 시각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 마빈 민스키 주장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고 이것과는 또 이제 반대 의견이신 분도 이제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아무튼 그 이분은 그 컴퓨터는 의식을 가질 수 없다고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경멸을 했어요. 그 의식은 기억의 일종일 뿐이며 그것마저도 이제 기억을 유지하기에는 굉장히 수준이 낮은 거라고 봤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 존 메카시가 개발한 언어 그 리스프 같은 것이 그 인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할 정도예요. 프로그램이 인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의식을 갖고 있다고요? 예, 예. 그 훨씬 그 인간보다 더 효율적이며 더 최적화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그 인공지능의 선구자답게 그 뇌는 그 컴퓨터로 그 충분히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보니까 그 강인공지능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예. 하지만 아직 그 강인공지능은 그 요원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일단 마빈 민스키는 그 뇌는 그 엄청난 복잡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다수의 과학자들은 그 뇌를 그냥 단순한 수학적 공식으로 이제 설명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 마빈 민스키는 이제 그러한 방식의 연구자를 대단히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접근으로는 인간과 같은 수준의 컴퓨터 개발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 원래 그 이론은 그 복잡한 것보다 단순하게 설명되지 않습니까? 뭐 오컴의 면도날이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렇죠. 좀 같은 걸 기술하는 거면은 복잡한 것보다는 단순한 이론이 더 맞는 이론이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인데 그렇지만 그 인간의 뇌 자체가 근본적으로 이게 그 여러 구조의 그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이것은 그냥 수학적 문제가 아닌 그 우리의 실세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뇌가 그 무엇인가를 해결하는 데에는 그 수많은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이제 하나의 원칙으로는 이제 정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 그 집에 있는 TV가 갑자기 안 켜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보통 그 전원 코드가 문제 있는지 뭐 아니면 그 뭐 리모컨에 건전지가 다 떨어져 있는지 뭐 이런 거를 확인해 보다가 그래도 뭐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들어온다 싶으면은 그 AS 센터에 그 전화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자신이 못 고치는 수준이라면 전문가 불러야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 그 TV의 그 1차적인 문제는 물리적인 문제인 거예요. 물리적인 문제. 그 본인이 수리해보려는 것도 이제 그런 건데 하지만 AS 센터에 사람을 부른다는 것은 비용 등이 발생하는 문제, 즉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 완전히 다른 분류의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뇌도 이렇게 여러 가지 사고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다양성, 그 멀티플러시티라고 이제 명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뇌는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 여러 가지 개별적인 방법들이 있고 그거 하나하나는 이렇게 뭐 사고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기계적인 역할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한 수많은 것들이 합쳐져서 이게 하나의 사회처럼 조직되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고, 즉 이제 생각을 하는 것처럼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 TV 예를 보면은 전원 코드를 확인한다, 뭐 리모컨을 확인한다, 전문 기사를 부른다 등의 이런 단편적인 기능들이 모여서 그 TV가 안 켜지는 문제라는 실세계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단순한 수학적 공식으로 정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빈 민스키는 그 의식의 본질은 그 이러한 다양성이며 그 물질과 의식을 가르는 이제 이분법은 이제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 이론은 없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다양성은 그 뇌의 뉴런들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근본적으로도 이제 컴퓨터로도 가능한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결국 뭡니까? 물질 아닙니까? 다 물질이죠. 예. 즉 마빈 민스키 이분은 이제 유물론, 이론론주의자인 거죠. 일단 그 이분 생각은 알겠는데 하지만 그 앞서 말했듯이 아직도 인간과 같은 기계는 등장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기 마빈스키 이분은 아주 작은 그 10의 마이너스 10승모미터 정도 되는 그 뇌 스캐너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은 그것이 인간의 그 뇌로 들어가서 그 모든 뉴런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 이 사람이 이제 뭐 파란색을 보고 인지할 때는 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빨간색을 볼 때는 어떤지 이런 거를 다 알아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것과 똑같은 기능을 하는 컴퓨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은데. 그 레이커즈와일의 그 기술적 특이점에서 그 나노 로봇을 뭐 인간의 뇌에 주입시켜서 뇌를 분석한다 뭐 이런 것과 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레이 커즈와일이 저 마빈 미스키 제자예요. 제자요? 예, 진짜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레이 커즈와일이 이 고등학생일 때부터 그 친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이 레이 커즈와일이 저기 그 마빈 미스키를 존경해가지고 뭐 편지 보내고 그래가지고 마빈 미스키가 초대했다고 그래요. 그 후 이제 그 커즈와일이 그 MIT에 들어가면서 이제 마빈 미스키 지도를 받게 됐죠. 아, 어떻게 보면 그 레이커즈와일 뭐 즉 특이점에도 그 영향을 준 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커즈와일이 그 자신 본인의 멘토라고 저 언급한 적도 있거든요. 아, 그 아무튼 저 이분이 그 얼마나 그 유물론적 입장인지를 나타내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그 이제 한 과학 저널리스트가 이제 마빈 미스키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중에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 그 과연 인류는 이 과학의 이제 궁극의 이론, 끝판왕 이론을 이제 얻을 수 있겠냐고 물었더니 마빈 미스키는 인간은 언젠가 한계에 부딪히겠지만 인간은 인간보다 더 뛰어난 컴퓨터를 만들어낼 거고 그 컴퓨터들이 더 발전해서 계속 그걸 연구할 거라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초지능을 만들어낸다. 뭐 특이점과 같은 내용 아닌가요? 거의? 그렇죠. 그래서 그 질문했던 그 저널리스트가 아니 그것은 그 기계의 과학이지 인간의 과학은 아니지 않냐라고 재차 물어봤더니 지금 당신이 한 말은 어떻게 보면은 인종차별적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인종차별이요? 예. 그 이분에게는 인간이나 기계나 구조적으로 똑같은 것으로 보니까 인간과 기계를 따로 생각한다는 것은 일종의 인종차별을 하는 거죠. 아니 진짜 그렇게 생각할 정도입니까? 아, 그러니까 농담처럼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정작 저 말을 할 때의 표정은 뭐 전혀 웃음기도 없었고 뭐 빈정대는 투로 말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 이분은 그 자기 이론에는 아무런 잘못된 것이 없고 이미 그 의식이라는 문제에 대한 것도 자신은 다 해결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고 사람들이 왜 자신의 주장을 안 들으려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 뭐 이분처럼 뭐 비슷한 그 입장으로는 뭐 그 중국어방 편에서도 언급했었던 그 데니얼 데넷 이분도 그 이론론 유물론주의자인데 그 이분 그 1992년작 그 설명된 의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거기서는 이제 그 의식은 뇌라는 컴퓨터에서 작동하는 여러 가지 그 보조 프로그램들의 그 상호작용이 만들어내는 이제 환상일 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환상이요. 참 대담하시네요. 예, 예. 그럼 그 이분들 주장답게 현대에는 그 이론론이 대세라고 했는데 예. 그 전편들에서 알아봤듯이 그 이원론의 문제처럼 이론론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아, 예. 그 이론론이 유물론에도 이제 몇 가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과 자아는 결국 그 우리 뇌, 즉 물질의 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그렇죠. 유물론에는. 예, 예. 근데 만약 물질이 바뀌게 된다면요? 물질이 바뀐다. 그게 뭔 소리입니까? 그 락밴드 중에 그 예스라고 있습니다. 아, 아는데요. 영국의 그 프로그레시브 락밴드 아닙니까? 예, 예. 뜬금없이 왜 락밴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 밴드가 그 1968년 꽤 오래됐죠. 그때 네. 결성되어서 아직도 현재도 활동 중이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처음 결성 때의 멤버는 지금 한 명도 안 남아 있습니다. 그 유일한 원년 멤버이자 그 이 밴드명 그 예스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던 그 베이시스트 그 크리스 스콰이어가 2015년에 사망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활동하는 밴드는 처음 결성됐던 그 밴드 예스일까요? 아니면은 새로운 밴드인 것일까요? 아, 이거 듣다 보니까 그 테세우스의 배 내용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테세우스의 배라는 것은 그 고대 그리스의 그 영웅으로 그 귀환했던 그 테세우스가 타고 왔던 배를 그 아테네 사람들이 그 기념을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보존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보존하다 보니 그 배 판자가 썩거나 하면은 그 새로운 판자로 갈았는데 그 정말 그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배의 모든 부분에 원래의 부품이 하나도 안 남고 다 교체가 되었다 그러면은 과연 이것이 그 원래의 테세우스의 배가 맞냐 아니냐라는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글쎄요. 좀 애매한데요. 아, 예, 굉장히 어렵죠. 이런 무형의 건 말고도 그 유형의 예를 들면은 그 불타서 그 다시 지은 국보 1호 그 숭례문도 이 문제에 봉착을 합니다. 아, 그렇겠네요. 예, 방화로 인해 뭐 거의 전소되어서 다시 지었는데 그럼 이것이 과연 그 원래 숭례문이 맞는가 아닌가 하는 거죠. 어떠한 존재, 그 객체에 대한 본질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리겠네요. 그렇죠. 이거에 인간에게도 해당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오 작가님은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오 작가님 동일한 오 작가님 아닙니까? 아, 당근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사람의 신체를 구성하는 세포는 그 한 6개월 정도만 지나면은 또 거의 다 새로 바뀐다고 해요. 그러면은 뭐 이전의 세포는 거의 안 남을 뿐더러 그나마 뭐 오래 간다는 뭐 신경 세포들도 한 10년이면은 다 새로 바뀐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도 그 테세우스의 배 같은 난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 듣다 보니까 그건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물론에 의하면은 의식 자체가 물질인데 그럼 물질 구성이 전부 다 바뀌었다면은 의식도 뭐 없어지고 새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드렸듯이 그 10년 전의 오 작가님과 또 지금의 오 작가님은 같은 의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에 대한 설명이 어렵죠. 아, 그러네요, 진짜. 예. 그러니까 이 테세우스의 배는 뭐 어떻게 보면은 그 SF 영화 등에 등장하는 그 뭐 순간 이동이라든지 뭐 복제 인간 이런 데도 해당되는 문제인데 그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그 부분은 뭐 후에 나중에 한번 별도로 다루도록 하고요. 뭐 스타트rek이나 뭐 더 플라이 같은 데 많이 나오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아무튼 뭐 이러다 보니까 자, 즉 그 존재에 대한 것을 그 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닌 철학적으로 그 형이상학적으로 접근하려도 주장들이 있어요. 아니, 이건 또 뭡니까? 이건 그 이론론입니까? 이원론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전편들에서 말씀드렸듯이 원래 이 의식이라는 것은 그 철학의 영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러셨죠. 근데 이것이 뭐 그때 프랜시스 크릭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한 뭐 DNA 발견 등을 통해 이제 그 과학의 영역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그 이론론주의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됐는데 다시 이것을 일종의 그 철학의 영역으로 돌려놓는 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아, 이 중에는 뭐 유심론이라고 하시는 내용들도 있고요. 유심론도 이론론 아닙니까? 네, 그건 그렇죠. 다만 그 앞에서 지금 여태까지 살펴본 유물론은 물질이 전부라고 보는 시각이면은 유심론은 반대로 이제 모든 것은 그 의식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견해예요. 이거 뭐 관념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뭐 엄격하게는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는 게 맞다고는 합니다만 여기저기서는 아직도 동료처럼 쓰는 경우가 많아요. 유심론과 그 관념론 말이죠. 예예. 점점 머리가 아파오는데 뭐가 이리 복잡합니까? 아, 그럼 뭐 그 인간의 의식에 대한 탐구가 뭐 단순하지 않겠죠. 아무튼 이 주장은 그 의식은 그 각자의 주관적이고 1인칭적인 거잖아요. 내 시각에서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는 거니까. 첫 편에서 말씀하셨죠. 예. 그 이러한 경험의 영역은 과학적으로 정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돌고 돌아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이러한 주장들이 있는데 이러한 주장들에 관해서는 그 다음 시간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 느끼는 감각적 체험들이 있습니다. 내가 보는 파란색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보일까요? 이러한 감각은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너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도드 투디입니다. 저번 시간 마지막에 그 의식의 문제를 그 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예. 그 의식은 그 주관적 경험이고 이제 이것은 이제 물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유물론의 이제 부정적인 입장의 주장들이에요. 네. 이거는 그 반유물론주의자나 뭐 반물리주의자라고도 하는데 오늘은 이들의 주장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 뭐 우리가 뭐 음악을 듣거나 뭐 책을 읽고 느끼는 감정 이런 것은 다 그 개인적인 경험 아니겠습니까? 게임이나 영화 보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다 뭐 혼자만 즐기고 혼자 다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 반물리주의자들은 이렇게 뭐 오 작가님이 이제 평소에 느끼는 이제 이런 감정과 감각은 오직 그 오 작가님 본인의 의식만이 갖고 있는 것이지 타인이 이것을 똑같이 공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렇겠죠. 네, 당연하죠. 제가 어떻게 오 작가님의 그 머릿속으로 들어가 보는 것도 아니고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예. 그래서 결국 그 이론론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신경과학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그 뭐 로저 펜로즈 등의 그 뭐 양자역학을 도입한 비결정적 모델 같은 이런 것들 모두 다 그 과학적으로 이제 의식을 분석하려는 것도 아닙니까? 그렇죠. 이 자체가 그냥 불가능하다고 보는 주장들이 있어요.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의식은 주관적이고 그 일인식적인 그 경험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과학적 접근으로는 할 수 없고 이런 물리적 접근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뭐 기억, 의지 등은 이제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아니, 기억이나 의지 등이 물리적인 것이라고요? 예, 그 기억이라는 거는 보면은 그 우리 뇌에 그 물리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우리가 그 뇌에 충격을 받아서 뭐 물리적으로 손상되거나 하면은 기억 상실증에 걸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리고 뭐 권수 선수나 뭐 격투기 선수들이 뭐 KO되어서 뭐 잠시 실신되거나 하면은 그 링에 올라간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고 이제 경기 내용은 전혀 기억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은 이제 기억은 물리적인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또 그렇게 듣고 보니까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나의 자아, 의식은 이런 기억과는 별개인 거죠.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물리적으로 설명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많은데요. 그 철학적 좀비 가설로 유명한 그 데이비 차머스가 대표적입니다.
철학적 좀비요? 예. 아니 새벽의 저주에 나오는 좀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긴 하죠. 아 그게 뭡니까? 왜 좀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철학적 좀비 사고 실험은 먼저 이게 그 감각질이라는 것에 대해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감각질이요? 예. 그러니까 이 감각질이라는 거는 그 말 그대로 이제 감각을 통해 그 느끼는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무엇을 느끼는 것은 철저히 주관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셨죠. 그렇죠. 내가 무슨 맛을 느끼고 이런 건 다 철저히 주관적인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데이비 차머스는 이 감각질이 이제 결여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사고해보는 실험으로 그 철학적 좀비라는 사고 실험을 제안했어요. 근데 왜 하필 좀비예요? 아니, 과학적인 것에 웬 그 비과학적인 좀비가 등장하나요? 그 좀비 영화들 보면은 그 의식은 없고 그 원초적인 행동들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 그런 의미의 좀 비유이긴 합니다. 근데 뭐 실제 그 좀비와 같은 거는 아니고요. 이 실험에서의 그 철학적 좀비는 어떠한 기존의 인물이 있다고 하면은 그 인물과 그냥 물리적으로 그 완전히 동일한 인물을 의미합니다. 물리적으로 동일한 인물이라. 예. 그럼 우리 오 작가님을 예로 들면은 왜 하필 전가요? 뭐 만만한 게 그 오 작가님과 이제 물리적으로 완전히 그 외모도 똑같고 모든 물리적 행동도 똑같이 하는 또 다른 객체가 있다고 해봅시다. 아니 그게 철학적 좀비예요? 뭐 저랑 똑같이 만들어진 안드로이드도 해당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안드로이드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오 작가님과 이제 그 원자, 분자 등의 이제 뭐 세포 단위로 모든 구성 요소가 이제 완벽하게 동일하게 돼 있어서 그 물리적으로 봐서는 이제 전혀 구분이 안 되는 존재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뭐 무슨 냄새를 맡는다거나 뭘 본다거나 다 물리적으로 똑같은 행동을 하게 돼 있는 그걸 말하는데, 반면 안드로이드는 겉으로는 똑같아 보일지 몰라도 해부해 보면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안드로이드 같은 것은 이제 행동적 좀비라고 이제 별도로 구분하고요. 여기서의 철학적 좀비는 말씀드렸듯이 이 세포 단위까지 완전 똑같은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안드로이드는 그 행동적 좀비고,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는 안 되겠네요 결국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앞서 말했듯이 이 철학적 좀비는 그 감각질이 없다고 가정을 해요. 네. 즉 그 앞서 얘기한 그 주관적인 체험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좀비라고 붙인 거예요. 그 감각질이 결여되어 있는 존재인 것이죠. 그럼 과연 이러한 존재가 있을 수 있는지를 논의해 보자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럼 복제인간은 어떤가요? 예. 그러니까 만약 그 기술이 발달을 해서 그 인간을 뭐 세포 단위로 똑같이 복제해서 뭐 새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게 복제인간이잖아요. 예. 말씀처럼 그 영화에 이런 복제인간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언제 기회 되면 뭐 상세히 한번 다룰 예정입니다만 일단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런 철학적 좀비 같은 존재가 존재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다만 이 존재는 그 물리적으로 똑같이 만들어낸 존재일 뿐 앞서 말했던 이제 감각질은 없는 거가 되고요. 그렇다면은 그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그 유물론적 이론론에 입각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존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유물론적 그 이론론에 관해 생각해보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없다. 왜 그런 거죠? 그 유물론적 입장에 의하면은 그 물리적으로 동일하면은 느끼는 감각도 동일해야 해요. 맞잖아요. 그 의식은 다 그 감각 같은 모든 물질주의에 입각하니까요. 그렇죠. 그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그 마빈 미스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분이 그 어릴 적부터 그 음악 신동 소리 들을 정도로 이쪽에 죄가 깊어요. 그래서 뭐 자택에 뭐 그랜드 피아노도 있고 그 연구실에도 이제 전자 피아노 놓고 뭐 틈나는 대로 뭐 작곡도 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 이 마빈 미스키가 그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그 첼리스트 그 요요마 있지 않습니까? 요요마요. 예. 그 자신은 그 요요마가 연주할 때 어떤 감정으로 연주하는지를 본인도 느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신이 요요마의 연주 때의 감정을 느끼려면 그의 모든 기억과 경험을 다 갖고 있어야 할 테고, 그렇다는 것은 자신은 더 이상 그 마빈 미스키가 아닌 요요마 그 자신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왜 본인이 그 요요마가 꼭 돼야 되는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말씀 들어보면 또 그건 그렇게 되겠네요. 그건 이제 그 사람의 연주 때의 감정을 느끼고 싶다면은 완벽하게 그 자신이 되어야만 그 연주 때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 이 유물론적 시각에 의하면은 그 물리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은 감각적 체험도 동일해야 합니다. 즉 내가 지금 뭐 사과를 먹었을 때 내가 느끼는 이 사과의 맛에 대한 이 감정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철학적 좀비는 물리적으로만 동일할 뿐 감각적 체험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과를 먹고 철학적 좀비가 사과를 먹어도 내가 느끼는 이 먹었을 때 이 맛의 이 감정은 철학적 좀비는 없는 거예요. 물리적인 행동만 할 뿐이지. 그게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따라서 유물론적 입장에서는 철학적 좀비는 존재 불가능한 것이 돼요. 왜냐하면은 의식과 감각 이런 모든 것은 물질에서 나오는 건데 철학적 좀비는 이게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존재는 존재 불가능한 것이 되지요. 그렇게 되겠네요.
예. 하지만 앞서 얘기했을 때는 또 이런 존재가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네네. 국제인간 얘기할 때는. 네네. 그렇다면 뭐다? 유물론이 틀렸다는 거죠. 즉 심신 이론론은 틀린 것이다가 되는 겁니다. 아, 듣다 보니 어떤 논리적인 말은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말장난같이 좀 느껴지기도 해요. 좀 사고 실험이 좀 가끔 이런 게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다 보니 당연히 그 유물론주의자들은 반박을 하지요. 당연히 그렇겠죠. 예, 철학적 좀비가 존재 가능하다는 이 얘기부터 잘못된 전제라고 이제 그 유물론주의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 앞에 마빈민스키 얘기처럼 그 물리적으로 동일한 존재는 이러한 주관적 체험도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면 그 철학적 논비 논증을 제시하는 그 데이비 차머스는 당연히 심신 이원론을 주장을 하지요. 그렇다면 이원론이라고 하면 결국 다시 의식은 물질이 아닌 것이라는 건데 그럼 의식을 어떻게 정의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 그 데이비 차머스는 그래서 이러한 주관적인 경험은 일종의 정보라는 거예요. 경험은 일종의 정보다. 예. 일단 생각해 보면은 그 물리적 실체와 그 정보의 존재를 어떻게 볼지 이것부터 아직 명확한 답이 없어요. 아니 그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어 보면은 그 시문의 그 상록수란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상록수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그럼 이 소설은 무엇으로 정의를 합니까? 어떠한 그 일련의 단어들의 조합이라 할 수 있겠죠? 소설이니까 그렇겠죠. 예. 그렇지만 이것은 물리적 실체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그 종이와 그 잉크라는 그 물리적인 것으로 구성된 그 책이라는 것에 실려 있겠지만 그 책 자체가 상록수라는 소설의 본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 되네요. 예. 그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뭐 베토벤의 뭐 5번 뭐 운명 교향곡이라는 것은 곡 그 자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듣는 뭐 CD 이런 것들은 단지 그 공기가 그 특정 주파수에 맞게 그 시시각각 다르게 진동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베토벤의 음악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 서로 간에는 물질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 상록수의 텍스트나 뭐 운명 교향곡의 악보 이런 것 자체는 물리적 실체가 아닌 정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머스는 이러한 정보도 물질과 에너지처럼 이 근본적으로 우주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론은 그 존 힐러의 그 만물은 비트이다. 그 모든 것은 이제 비트에서 비롯됐다는 그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이 개념과 비슷해요. 그 차머스 본인도 그 자신의 이론은 그 존 힐러에게 그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만물은 비트다. 그럼 그 정보라는 것은 물질처럼 그 우주를 구성하는 그 별개의 요소라는 겁니까? 그렇죠. 아무튼 그 의식은 그 일종의 정보이고, 즉 의식은 시간, 공간, 물질처럼 우주를 구성하는 근본단이라는 거예요. 즉 그 의식은 이제 물질로 치환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근데 이 주장도 좀 결함이 있긴 합니다. 그 데이비 차머스 본인도 인정하는 건데 이 정보 개념은 그 무엇이 됐건 이 정보를 처리할 무언가가 있어야 하거든요. 무언가가 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의식은 단세포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그 어떠한 생명체가 가지는 그 주관적인 경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생명체가 있어야 이것도 존재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 우주의 그 구성 근본 요소인 그 물질, 공간, 시간 이런 것들은 우주 탄생의 여명기부터 존재해 왔어요. 근데 의식은 아니잖아요. 생명체가 탄생하고 나서나 가능한 거니까. 그렇죠. 의식이 있다는 말은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물질, 공간 등과 같이 우주의 근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그렇습니다. 근본 요소라면서 뭐 다른 것과 다르고 우주 초기에는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994년에 그 애리조나에서 그 열린 한 학술회에서 뭐 차머스가 뭐 이런 얘기도 본인이 인정을 하긴 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날 이러한 그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러한 의식이 어찌됐건 우주의 근본 요소라는 내용을 담은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그 참석자들을 위한 그 파티가 있었는데 저희가 앞선 편들에서 언급했던 그 크리스토프 코흐 있지 않습니까? 그 프란시스 크릭과 같이 그 책도 썼다는 그분 말씀이신 거죠? 예. 그분이 이 학술회 끝난 후에 이 발표 내용에 불만을 품고 이 파티장까지 쫓아왔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그 데이비 차머스에게 그 강렬한 내용을 또 엄청 비판했다고 해요. 굳이 뭐 거기까지 가가지고 저런 다툼을 벌이는지 모르겠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크리스토프 코흐는 이 정보를 기반으로 한 이론은 과학적으로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 쓸모도 없는 이론이라고 막 쏘아붙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차머스는 자신의 그 주관적 경험, 즉 의식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당신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뭐 맞지 않냐라고 대꾸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크리스토프 코흐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내 주관적 경험이 당신의 경험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겁니까? 아니 그리고 당신이 의식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건데
여기서 말한 이 크리스토프 코브의 말은 그 유아론에 입각한 말이에요. 유아론이요. 그건 또 뭡니까? 예. 이거는 그 지금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도 그 본인들의 시각에서 본인들의 의식으로 이거 보고 계시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뿐이에요, 세상은. 즉, 내가 보고 느끼는 이 의식으로 보는 세상만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허상일 뿐이고요. 나머지는 다 허상이다. 진짜요? 그러니까 지금 오 작가님의 자아와 그 본인의 시각, 본인의 의식으로 뭐 저랑 지금 대화하고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같이 유튜브 녹음하고 있죠. 예? 그것만 유일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의식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2D님도 의식을 갖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게 지금 오 작가님이 제가 의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식을 갖고 있는 나 본인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도 나처럼 자신만의 의식을 갖고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지만 이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실증되거나 증명된 건 아니잖아요. 방금 얘기 드렸던 그 크리스토프 코브의 말처럼. 듣다 보니까 이거는 과학의 영역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것은 그 철학적 영역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증명을 한다거나 반증을 한다거나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죠. 당연하죠. 이게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해왔던 이론이에요. 그 장자의 내가 나비의 꿈을 꾼 것인가, 나비가 내 꿈을 꾼 것인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거랑 연관이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매트릭스나 뭐 시뮬레이션 우주에 자주 나오는 그 인용이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 어떻게 보면 그 이론론이네, 뭐 이론론이네 하는 그 의식 관련 내용으로는 끝판왕 이론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내가 바라보는 이것만이 유일한 세상이고 내가 죽으면 동시에 사라지는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이나 죽은 후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설명할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세상이라는 것은 뭐 이런 시각, 청각 이런 모든 감각을 통해 뇌로 전달되는 허상일 뿐이고요. 뭔가 그 독야청청스러운 좀 허무한 이론 같기도 한데요. 예. 앞서 말했던 뭐 이론론, 뭐 이원론 등등 그 모든 것이 의미 없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유물론의 이제 반대적인 입장인 거죠. 하지만 이게 정답은 뭐 모르지 않습니까? 뭐 실제로 뭐 다뤘던 여러 이론들은 증명하거나 이제 반증할 방법 자체가 없기도 하고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뭐 사람 각자의 생각이 다 맞을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뭐 맞고 틀리다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뭐 각자 생각은 다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 유익하게 감상하셨는지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편안한 일상 되세요.